오이소 퍼트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퍼트. 어묵에는 사람을 유혹하는 맛이 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장할 때는 정말 어묵과 함께 살아간 베이비붐 세대가 아닌가. 이제 어묵하면 도시락, 시장. 도시락보다는 사실 뺀또에 더 맞을 거예요. 그리고 김밥. 요게 이제 기본적인 포맷들이 아니겠습니까? 동네 온천 한천만 남한대교 해동용 군사 오라 오라 애님이 좋아. 부산의 풍경을 아주 진하게 느끼고 싶다면 부평 깡통시장만큼 제격인 곳이 없죠. 시장 한 골목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어묵 가게들.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눈으로 한번 훑고요. 감칠맛 나는 냄새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묵 한 꼬치를 손에 쥐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곳이 어묵의 성지로 유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산에 오면은 올 때가 첫 번째 들리는 곳이 이제 여기 깡통시장이죠. 깡통시장이 어묵의 발상지거든.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어묵 하는 걸 보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배워서 시작한 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어묵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었던 깡통시장. 어묵이 이제 어묵을 뭐 먹고 또 사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부평시장으로 깡통시장으로 이렇게 몰렸던. 갓 튀겨낸 어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뽀얀 생선살이 기름에 떠오르면 우리가 아는 그 쫄깃한 맛이 완성되는데요. 여기에 오랜 시간 육수와 함께하면 감칠맛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완벽한 간식으로 태어나죠. 반찬으로 무지하게 싸갔죠. 그러니까 일상이 어묵인 게, 어묵이 결정적으로 좋은 건, 반찬하기 좋은 건 이미 사실 조리가 돼 있잖아요. 부산 어묵이라고 하는 건 부산의 일상이 만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산 시장 어디서나 갓 만든 어묵을 구할 수 있다. 갓 만든 어묵을 먹을 수 있다. 이 단위 인구당 보면 서울보다 부산 사람들이 훨씬 많이 어묵을 소비하고 있고, 또 명절에 제사상에 어묵이 올라간다든지, 또 사람들이 어묵을 선물로 또 답례품으로 준다든지, 부산 어묵이 유명하게 된 것도 그런 오래된 역사와 문화가 쌓여 나갔기 때문에 부산 어묵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예, 부산에서 오래전부터 어묵을 만들면서 이 어묵은 서민들의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그리고 또 서민들의 아주 중요한 술안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번화가에는 다양한 어묵 전문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 서면에 아주 오래된 어묵탕 전문점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이 더운데 이 불 앞에서 네. 고생이시겠네. 오래간만에. 이제 막 올리신 것 같네. 네. 이제 장사 시작입니다. 오뎅 하나 주이소요. 그럴까요? 예. Hyper focus my attention on you, baby. A selfish new dimension in my mind. You're exotic like a diamond. I can't shake you. My sticky. 여기 지금 오뎅 언제부터 시작하셨답니까? 저희가 이제 간판 걸기 전에는 그런 게 59년이니까요. 네. 59년도니까. 네. 그 전부터는 이제 어머니가 하셨고 한 70년 돼 가겠다 그죠? 59년 그럼 간판 거실 때부터 시작을 하셨고 그 전부터 그 전부터 했죠. 어머니가. 제가 여기 30년 단골인데. 그러니까. 이 동네 그지? 네, 30년. 네. 그 저 때는 보면 이거 오뎅 먹으러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많이 오셨죠, 손님들은. 주로 퇴근하고 나면은 진짜 많이 오셨어요. 그때만 해도 요 주위에 사상공단이 있었고, 고무신 공장, 그 다음에 여기 생공무라고 있었잖아요. 예. 부산에는 심혈 공장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지. 그럼 저 때 50년대 시어머니께서 시작하실 때랑 네. 지금 이 오뎅이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변했죠. 변하기는. 옛날에는 이제 막 이래 닭발도 들어가고 이런데 요즘 닭발이 이제 조금 안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이제
황태. 네. 황태머리하고 이런 껍질하고 이런 걸 많이 넣어요, 제가. 그게 또 그런 대로 맛이 많이 우러나고. 그러니까 주로 다 이제 양파 맛. 뭐 황태, 마른 새우, 멸치, 다시마, 이런 해산물 예. 그쪽으로. 감칠맛. 네네. 개운하게 이제 내시는 네네. 그럼 여기는 지금 육수를 내시는 거고. 네, 여기는 육수를 내가지고 내시고. 항상 내가지고. 그다음에 이 육수가 이 육수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무하고 두부, 오뎅 모든 게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지는 거죠. 네. 어울려지다 보니까 여기서 진한 국물 맛이 그러니까 나는 요 거죠. 맛들이 각각의 재료의 맛들이 이제 국물에 배이는 거고. 네네네. 그럼 이제 그 국물이 이게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진해지겠네요. 더 오늘. 진해지죠. 진해지니까 이걸 같이 섞어줘야 돼 또. 아, 이 다시 그 낸 거라. 농도를 맞춰야 되니까. 네네네. 안 그러면은 이게 또 너무 탁해질 수가 있어 네. 맛이.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맹물을 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수를 항상 끓여가지고 끓여놓은 거를 같이 섞어야 돼. 그럼 오늘 장사가 끝나면 어떡하십니까? 내일은? 내일은 이제 이 육수가 항상 남아 있어요. 한 통은 남거든요. 이 계속 일을 네. 하다 보면 그거를 가지고 또 그날 끓인 육수에다가 어저께 남은 육수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든다. 아, 블렌딩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이 맛하고 보면은 맛이 영 달라요. 아. 이거는 깊은 맛이 없지. 아무리 육수를 잘 빼도 깊은 맛이 없고 이거는 맛이 깊은 맛이. 그러니까 재료에 이 재료 오뎅탕에 들어가는 재료의 맛들이 우러나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그렇지. 푹 끓인 일본식 전통 오뎅 한 그릇 속 어우러지는 재료들의 맛. 70년 동안 이어져 온 맛의 근본은 언제나 사람들을 이곳으로 오게 만듭니다. 통상적으로 어묵의 조리는 되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적어서 초보 요리사나 또는 그 초보 집에서 처음 요리하는 분들이나 자취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요리를 재미로 하는 분들 많고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오래 써오던 엄마들의 요리 거기서 어묵이 그냥 제일 선택이 잘 되는 게 어묵이었던 거죠. 반응도 좋고 조리 실수할 확률도 좋고 그러니 게다가 싸. 그러니 어묵이 사랑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뎅탕은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국물. 네, 맞아요. 이 국물 맛이 결국에는 좌우하는 거고 여기 오시는 수십 년 된 단골 손님들도 다 이 국물 맛 때문에 그렇죠. 양푼지에 나가가지고 끓여주는 게 아니니까 끓여가지고 먹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끓이게 나가니까 식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국물 리필해가지고 또 끓여가지고 한 번 더 끓여가 내어주거든요. 맞아. 여기는 네. 좀 먹다가 한 절반쯤 먹다가 부산말로 대파주의소 그러면 맞아요. 다시 더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1.5인분 만들어주시는 뭐 동그랗고 납작이 동그리 뭐 부르는 시장에서 부르는 이름은 되게 즉자적이거든요. 이름이. 그 원래 이름이 따로 다 있어도 상인들이나 손님들이나 그 원래 이름을 잘 몰라요. 튀긴 어묵의 원형이 일본식이잖아요. 강점기에 전해진 조리 방식인데 처음에 일본을 쓰다가 점점 우리의 입말로 변하죠. 뭐 길쭉이, 뭐 넓적이, 뭐 동그리 부르는 이름을 더 사람들이 친화적으로 그 어묵을 접해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전국 100여 곳의 어묵업체 가운데 45개가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 어묵 국내 판매액은 7,056억 원이고 판매량도 22만 톤에 달하는데요. 이 중 부산 업체가 판매한 어묵은 88,408톤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보자면 매년 어육 가공품 소매점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한국에서 식재료로서의 어묵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묵이라는 이름으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요리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쩐지 오뎅과 어묵의 관계는 가깝고도 먼 것 같은데요. 부산 내에서 전국 생산량의 42%를 차지하고 종사원은 47%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부산이 많이 생산하는 이유는 항구가 있고 공판장이 있고 또 경매를 하기 때문에. 어묵이라는 이름으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요리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쩐지 오뎅과 어묵의 관계는 가깝고도 먼 것 같은데요. 뭐 가마복부다 뭐 덴뿌라다 아브라게다 이러면서 이제 어묵
일본 말로 많이 쓰다가 이거를 이제 어묵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순화해서 한국어로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꼬챙이에 끼워서 이렇게 이런 가마에 넣어가지고 익혀 먹는 길거리 음식, 대표적으로 우리 추억 속에 있는 그거는 이제 어묵꼬치로 이렇게 순화해서 부르는데, 이 음식을 우리가 이제 어묵탕 이렇게 이제 순화하는데, 저는 좀 그건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재료들이 물론 어묵이 들어가 있긴 한데 어묵 외에도 지금 두부, 무, 소힘줄, 곤약, 달걀, 새우, 온갖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우러나서 국물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어묵은 그 중에 하나? 어묵을 순화한다 그래서 이것까지 어묵탕으로 순화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건 이 요리 자체로 오뎅이라는 요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저도. 그렇지. 이걸 어묵탕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부르는 이름이야 다르면 어떻습니까? 오뎅이든 어묵이든 이 음식에 깃든 사람들의 추억이 하나로 통하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이 음식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18세기 문헌인데 소문사설이라고 일종의 자팍사전 같은 거예요. 그 자팍사전 같은데 가마보코라고 발음할 수 있는 한자 표기의 음식이 등장합니다. 참 재밌는 일인데요. 근데 이 가마보코 요리는 조선시대의 그 만두를 밀가루 피 대신에 생선살로 피를 삼은 어만두 계열의 음식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선시대 그 국가 차원의 연회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기해 진연의궤라고 1719년에 국가 차원의 연회 기록 안에 생선숙편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 이 생선숙편이라고 하는 음식은 생선살하고 녹말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주재료가 보이거든요. 이 생선살하고 녹말을 이용해서 뭔가 바탕을 만들고 그걸 칼질을 잘해서 한입거리로 만들었겠구나 능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의 일식 가마보코와 비슷한 무엇, 어묵이라고 할 만한 무엇을 했을 수도 있겠다. 뭐 우리가 그냥 오뎅하고 지금까지 먹었어요. 또 사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어묵이라서 어묵을 조금 이제 이렇게 더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상은 이제 오뎅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오뎅이 왜 이제 오뎅이냐면 일본 말로 오뎅이거든요. 그 댕이라는 게 그 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 있는 어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꼬치 그 오뎅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오뎅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꼬치 어묵이라 그러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물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겨울에 따끈하게 먹는 그걸 이제 오뎅이라 그러죠. 왜 부산이 어묵의 시작점이 되었을까요? 주재료인 수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 해방 이후 부평동과 영도 등지에 어묵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부산 어묵 역사의 시작인데요. 부산부 같으면은 식민지시기 부산부 같으면은 동래 온천 있잖아요. 동래 온천을 끼고서 유흥장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는데 거기서 요식업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마보코를 쓴 오뎅, 그 요리, 오뎅 요리, 일품 요리로서의 오뎅, 고급 술안주로서의 오뎅이 부산에서 크게 성업을 했으리라고 하는 건 능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기 전에 이미 그 일본이 한국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업적으로 또 어떤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미 침투하거든요. 한국은 새로운 식민 시장이고 그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시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유흥하고 먹고 접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술집이 생기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카야의 탄생인 거죠. 부산의 어묵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주요 식재료의 하나로 정착됐는데요. 온 국민이 즐기는 특히 서민들의 음식으로 뿌리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그 문헌에 보면 부산 앞바다에 생선이 엄청 잡혔어요. 특히 정어리, 고등어, 갈치 이런 게 엄청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고기를 워낙 많이 놓으니까 쌌죠. 가격이 쌌고 가까이서 볼 수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50년대, 60년대에는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생선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생선을 또
맛이 또 일반 생선은 맛이 다르잖아요. 또 그런 맛을 먹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이 음식의 새로운 어떤 이 신세계였다. 이래서 아마 그 당시에 5, 60년대는 서민의 음식으로서 많이 먹었던 그런 걸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묵하면 우리는 오뎅이란 말을 또 버리지도 않고 그냥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오뎅을 떠올리자면은 역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일본의 가마보코가 자리를 잡아서 한국형의 어묵이 이제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he days we spent were temporary, but you'll always be that sunburn on me. An ice cold shower can't help, baby, 'cause you'll always be that sunburn on me. Yeah. 일본에는 지역마다 어묵과 오뎅이 유명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곳은 바로 이곳 시즈오카인데요. 시즈오카 사람들에게 오뎅은 일종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고, 시즈오카를 찾는 모든 일본인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도 시즈오카에 오면 반드시 먹는 것이 바로 오뎅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아마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본 오뎅 가마 중에서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큰 오뎅 가마를 자랑하는 곳이고, 보시면 오뎅 색깔이, 국물 색깔이 굉장히 검어요. 검은 이유가 뭐냐면 시즈오카에서는 오뎅을 만들 때 기본 육수에 간장을 많이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졸여내기 때문에 색깔이 검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국물에 졸여낸 오뎅을 먹기 위해서 일본 국내 관광객들은 물론이거니와 시즈오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시즈오카에 오면 반드시 오뎅을 먹죠.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오뎅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뎅이 시즈오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음식일까요? はい、おでんはですね、子供の頃から、もう駄菓子屋、お菓子屋さんに行って、小学校の帰りにお菓子屋に行った時に、おでんが一緒に食べるような、もうその子供の頃から食べてるこの歴史的な文化っていうかね、はい、そういう存在ですね、おでんは。はい。 시즈오카 오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오뎅들하고는 좀 확실히 다른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시즈오카 오뎅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そうですね、静岡おでんはやっぱこう黒い、真っ黒。だしがもう醤油と牛すじのだしと醤油だけで取ってるので、そこの真っ黒いベースだしと、あとやっぱこの串に刺さってる串に、全部串に刺さってたり、あとこの黒はんぺん、この黒はんぺんね、はいはい、黒はんぺんとはこのだし粉、この粉をかけて食べるのが静岡のやっぱ、はい、食べ。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우리 한국에서도 오뎅은 이렇게 간장이나 양념에 찍어 먹는데, 여기는 분말, 이 분말을 뿌리거나 분말에 찍어서 먹거든요. 이 분말은 뭘로 만드는 건가요? うちの場合はイワシの削り粉と鰹節の削り粉、あと青のりを混ぜて、 아오노리.はい、 세 가지 정도가 들어가요. 3種類。 요 크로 한 팬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재료가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나요? 黒はんぺんはイワシですね。イワシをすりつぶして、セグロイワシをすりつぶしてこう練り物としてこう作ってる。それにちょっと今は最近はタラのすり身とかをちょっとこうすり身を少し混ぜてこう滑らかにしたやつを釜揚げっていうかね、こう揚げたやつ、釜揚げっていうんですかね、茹でたやつね。でそれがこの黒はんぺんですね。原料です。 시즈오카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쿠안페를 먹고 조금 약간 비리다거나 뭐 이런 반응은 없나요? 静岡ははんぺんっていうともう黒が当たり前で、県外の方来るとなんだこれはんぺん黒いってなるんですけど、食べると意外と魚の味がしっかりしてて、美味しいって気に入ってくれる方も多いですね。昔はもっともう真っ黒で骨がゴリゴリしてるようなやつだったんですけど、最近はだんだんこう美味しくな、改良されてるような気はしますね。私も。Check it.
그리고 보니까 저기 말씀하신 특징들이 보니까 시즈오카 오뎅회라고 있던데 이런 어떤 모임인가요? 静岡おでんの、お店の店舗の人会員もいるんですけども、お客さんの一般のファンの方も、おでんの好きなファンの方も、仲間に入って、でみんなでこうたまに会合というか集まっておでんのことを食べながらそうやったり、子供たちにおでんの作り方を教えるおでん教室みたいなのをこうキッチンスタジオを借りてやったりとか。そういったいろんなイベントなんかで会として出たりとか、そういった出店とかもやりますし、おでんの良さを魅力とかを伝えていくとかね、そういったことの活動をやってる会になります。 이게 자발적인 모임인 거네요, 그러면? そうですね、はい、みんな自発的に好きな人が集まってやる会ですね。 여기 시즈오카에서는 아까 오뎅 축제도 열린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축제가 열리는 건가요? 언제 열리고? はい、静岡おでん祭りっていうのは、毎年3月に3日間、青葉通りっていう静岡の街中の中心街のところの公園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この通りに全国おでんが10店舗ぐらい。 で、県内のおでんが20軒ぐらいで、あとはファミリーとかちょっと駄菓子屋さんみたいなおでん屋さんも集まって総勢で35店舗から40店舗ぐらいがみんなおでんをそれぞれのおでんを出して、そこで食べたり飲んだりできるようなそういうイベントをもう今年で16年目になるイベントになりますね。はい。 来年も毎年行ってますね。はい。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유명한 오뎅들이 이렇게 다 참여를 하면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오시나요? 3日間で今年が20万人来場がありまして、で過去3日間で一番多い時で33万人の来場者がありましたね。はい、その時は、おでんの全体のおでんのおでんフェスタっていうことで、どこが美味しいかお客さんに投票してもらうっていうのをやったでそこでここのお店1位を取ったことが2008年の時に、はい、おでん祭りで、優勝したっていうのが経験があるんですけどね。はい、 제가 듣기에는 작년에는 부산 오뎅도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はい、韓国のおでんも出てましてこう長い串 혹시 드셔보셨어요? ありますよ、あります。 괜찮으셨어요? 맛있었어요? 美味しい、僕は好きですけどね。韓国でも食べたこと1回あるんですけども、こうちょっと赤いね、こうタレっていうか。 퇴근길 지친 몸을 이끌고 가는 곳이 집이 아니라 오뎅집이라고 한다면 일본 사람들에게 오뎅은 소울푸드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 있겠죠. 静岡おでんが食べたくてこちらに来ました。静岡おでんは出汁がすごく効いてて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ここ人情あふれるもう常連さんももちろんですけど、新規の方でも温かく迎えてくれる場所だと思います。静岡の本当にソウルフードとかローカルな食べ物なんですけど、それと静岡の地酒と一緒に飲むと本当に静岡のいいところを味わってるなっていう感じる場所です。 모든 이들의 발길을 잡아끄는 검은 매력. 시즈오카의 오뎅 맛은 과연 어떠하기에 모두가 이렇게 빠져든 것일까요? 시즈오카에서 반드시 먹어야 될 게 이 소힘줄인데 벌써 탁 이렇게 갖다 대는 순간 이 간장의 진한 이렇게 쪼라든 간장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졸여가지고 이 그 소 힘줄의 근육들이 다 그냥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씹히고 일본인과 한국인은 이 오뎅을 먹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각각의 재료들이 뿜어낸 국물 속에 녹아든 그 여러 가지 재료가 내는 맛, 그래서 그것을 국물을 마심으로써 그걸 느끼는 게 한국이 오뎅을 먹는 방식이죠.
그래서 각각의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한국에서는 이 국물 맛이 좋지 않으면 절대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근데 일본은 오뎅을 먹는 포인트가 한국하고는 좀 다른데, 일본에서는 그 각각의 재료가 국물에다가 맛을 녹여내고 그 재료가 여러 가지 재료의 맛이 녹아든 국물을 다시 빨아들여요.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데에서는 그 여러 가지 맛 성분들이 배어 있는 거죠. 배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국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국물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국물이 밑에 깔려 있긴 한데 국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국물이 졸아든 재료를 먹을 뿐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각각에 들어가는 오뎅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들이 내는 맛들을 서로 융합해서 만드는 음식이 오뎅이다. 그래서 오뎅은 그냥 그 요리 자체로서 오뎅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 어묵은 이제 우리말로 어묵이라고 오뎅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어묵으로 순화해서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크게 보면 이제 시장이나 백화점 이런 데서 이제 파는 가마복고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대충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어묵들은 대부분 다 오뎅바에서 팔아요. 오뎅 일본에 그 어묵거리 있잖아요. 어묵바거리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그럼 시족관 어디 가면 돼요. 그 박물관에 가보면 엄청 크거든요. 초계통 한 3,000평 정도 돼요. 뭐 전체적으로. 그럼 우리 그 축구장보다 더 클 정도의 박물관이 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가서 놀기도 하고 또 가서 어묵 사기도 하고 또 거기 보면 체험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어묵 산업을 지금 승진시키고 있거든요. 제품이 굉장히 다양해요. 보니까 한국에 있는 이 어묵 회사들도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품들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 제품의 가짓수는 얼마나 되죠? そうですね、うちの会社だけだともう全部合わせると大体200種類ぐらいは商品を作っておりますね。その中でも一番有名なのがこの板かまぼこ、これですね。はい、板についたかまぼこですね。で板に職人がつけたものを蒸しております。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하시는 여기 오래된 기술자분들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そうですね、大体14、15人はおりまして、中には国家資格の一級練り製品製造技能士という資格を持ったものも数人おりますね。 한국에는 대부분 이제 어묵을 만드는 재료가 수입 연육을 가지고 만드는데, 일본 같은 경우 특히 스즈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생선들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사용하고 또 몇 종류의 생선들을 사용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国産も使いますし、海外のすり身も使っていて、一番やっぱ状態のいいすり身をその時その時で、研究施設があるので、会社の研究施設で一番いいすり身を選別して、本当に世界のすり身と国内のすり身とどっちも使いながら一番美味しいかまぼこを目指して作ってます。 스즈코 가마보코는 또 이제 기업의 어떤 철학이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원을 보호하는 것들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かまぼこを作る時に、お肉の部分はかまぼこ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アラとか頭とかは本来捨ててしまうっていうのをひろかまぼこでは肥料にして、それを肥料にしてお野菜とか果物を育てて、育った食材をまたかまぼこに使ったり、レストランですとかカフェでスイーツに使ったりして命の循環っていう取り組みを行っております。 백화점이라고 착각할 만큼 크고 화려한 매장. 이곳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팔고 있는 제품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종류가 많은데요. 야, 재밌죠? 자동차, 네, 경찰차 모양이고, 이건 뭐 버스 모양이고, 이 아이들이 생선을 적게 먹는 그런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 회사가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생선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묵의 모양 자체도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이런 자동차 모양을 하기도 하고 별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DIY 키트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뭐 소세지 이런 것도 만들고 치즈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어묵을 즐겨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도 그 어떤 어묵 회사들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서 이렇게 어묵 회사들 이렇게 가면 어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가본 곳 중에서는 여기가 가장 잘 재현돼 있고 그리고 사실에 가깝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쓰던 그런 자료들도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묵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일본 전국에서 그 지역별로 이 어묵의 종류가 있고 그리고 일본은 그 지역에서 나는 생선을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거든요. 스즈이로에서 제일 많이 쓰는 생선은 어떤 거죠? はい広かまぼこの、魚で一番使われるのはこのグチですね白グチでございます白グチはいで小田原のかまぼこはい白グチ木口オキギスムツイサキ 이게 다야黒はんぺん 黒はんぺん静岡ですね静岡はサバとかアジとかイワシですねこういう青魚はい 보통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일본 전국에서 잡히는 흰살 생선들은 거의 다 어묵의 재료가 됩니다. 근데 아주 독특하게 여기 고등어, 그 다음에 이런 정갱이 같은 등푸른 생선들도 사용하기도 하죠. 요즘은 부산에서도 이제 등푸른 생선을 활용해서 어묵을 만드는 붐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등푸른 생선들은 기름이 많아가지고 어묵을 만들려면 기술력이 좀 필요한데 그만큼 이제 부산도 기술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 여기가 이제 여기 원래 되게 큰 기계화 라인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수제 라인이고 오픈이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작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장인들 여기 작업하시는 장인들 사진을 여기 다 걸어 놔가지고 1급 기능사 정도면 몇 년 정도 そうですね10年ぐらいは授業を積んで試験を受けて合格しないといけなくて国家資格なんですね国からいただける資格がこの一級技能士です、이게 보니까 83년 여기 보니까 96년 そうですねやっぱこの方々が次世代にも同じように作り方をつないでくださるので、もう本当に大事な職人さんたちはい 식재료 중에 하나인 어묵이 이렇게나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한 지금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묵은 어차피 외래 음식인데 한국화되는 과정에서 산업에 많이 기대게 돼요. 뭐 일본도 물론 산업 공장 음식이 많지만 그 각각 시장마다 지역마다 다른 형태의 어묵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산업 어묵으로 어묵이 공급되다 보니까 품목수가 우선 적고 좋아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하는 게 되게 한정돼 있죠. 사실은 어묵의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제 밀가루 성분을 좀 많이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감이 안 좋죠. 근데 이제 그걸 젊은 친구들은 좀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 어묵의 순도를 한 90% 정도 높였어요. 90에서 95% 정도 높였어요.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순살로 됐잖아요. 순살을 쪘기 때문에 순살을 찌고 튀겼기 때문에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자인 혁명을 했죠. 삼각형, 네모짜리가 아니라 정말로 다양하게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어버거, 또 어파게티, 어우동 등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어묵의 종류 상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아주 대형 카페처럼 세련된 외관을 하고 있는 이 건물이 사실은 여기 보시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어묵 제조 가공소 1953. 실제로 여기는
1953년에 판잣집, 작은 판잣집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묵을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어묵을 만들어 오고 있는 어묵 제조 공장이자 판매점입니다. 현존하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어묵 가공소로 인정받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이 회사의 역사와 그리고 영도의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한 7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올해로 딱 70년 됐고요. 저희 선대이신 할아버님께서 1953년도에 이 공장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 영도에서 시작하셨나요? 영도 복내동 시장 안에서 어묵 제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산 어묵이 이제 기존의 어떤 저렴한 그 대용식 이런 개념에서 어묵을 하나의 어떤 그 간식으로 바꾸고 또 어묵의 새로운 장을 연 장본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의도에서 그런 시도를 하게 되셨나요? 어묵이 기본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이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저렴하게 소비되고 있고 이제 길거리 음식 또는 반찬으로 소비되는 게 이게 지금 베이커리나 빵집들처럼 저렇게 사람들한테 SNS에 올릴 수 있는 이런 아이템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가치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묵 베이커리라는 개념도 만든 이유도 조금 더 어묵이 소비자들한테 다양한 가치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뜻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운 좋게도 좀 주요했습니다. 제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반가운 변화 중에 하나가 어묵의 시장이 변하면서 제품 자체가 굉장히 다양화해졌고 또 어묵 브랜드들마다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자신들만의 어떤 독특한 제품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박 대표님 회사에서는 생산하는 어묵 상품의 가지수가 몇 가지나 되죠? 규격을 따지면 저희는 그 SKU라 하잖아요. 네. 그런 걸로 치면 이미 400가지가 넘어가고요. 와. 네, 근데 제품의 종수 자체만 봐더라도 한 100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어묵을 생산하는 단위에서는 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규모도 좀 확장이 되고 이러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일본의 시즈오카의 어떤 어묵 문화들 그 지역의 어떤 지역 향토 음식으로서 즐기는 것들을 봤을 때 좀 부러운 측면들이 많았어요. 모든 음식점에서 어묵을 팔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게 이제 생산도 생산이지만 이게 어떤 지역의 문화로서 좀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즈오카 같은 경우에도 오뎅바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 거리를 만들어서 보존을 해오고 한 것처럼 저희도 이거를 더 보존하고 남기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지금 부산 기네스로 등록돼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어묵 공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전통 방식이랑 설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생산하는 기술과 이런 노하우를 이어가기 위한 장인 제도, 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어묵 회사들도 어육조합이라는 같이 뭉칠 수 있는 연대를 만들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그 어묵 축제 같은 걸 열어서 부산만의 이 특별한 향토적인 부분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묵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는 저는 이제 바다에서 원재료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고 네. 이게 이제 바다 자원 자체가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연근해에서 잡히는 생선들을 거의 쓰지 못하고 한계가 있죠. 어묵을 만드는 건 대부분 다 수입해서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미래가 조금 불투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주변에서 그런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또 어자원도 계속 고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환경 오염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없애기 위해서 지금 어묵이란 기술의 자체에 대한 오염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을 계속하고 있고요.
더더욱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큰 생선들이 특히나 그런 환경 오염 노출이나 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쌓입니다. 예를 들면 참치라든지 포식자 먹이 사슬이 큰 경우 저희는 점점 사실은 좀 작은 생선들 종류를 좀 더 잘 키워내기 위한 이런 양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양식 아쿠아포닉스라든지 또 아쿠아컬처라고 하는데 그런 양식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함으로써 무한 자원으로 만들어낸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산을 중심으로 이미 한 번의 변화의 흐름을 맞이한 어묵. 예부터 이어져 온 기본을 지켜가면서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어묵꼬치의 변신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한국형 어묵바가 유행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제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딱 느낌이 우리가 이렇게 집에 저녁에 혹은 밤늦게 집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 이런 거 하나 딱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약간 받게. 외로운 사람들이 좀 자주 오는 가게. 외로운 사람들이 자주 오는 가게 이런 느낌이 강하죠. 제가 나름 어묵에 좀 관심이 있어서 특히 부산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 어묵을 가지고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하려는 시도들은 지금까지 꽤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늘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오뎅집을 10년간 운영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10년간 운영을 하고 이제 프랜차이즈 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가맹점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공사하는 것까지 해서 45개 정도. 45개? 예, 45개 정도.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겁니까? 예, 전국 수도권에 이제 많이 포진돼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부산, 수도권, 경기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예. 다른 지역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부산이 너무 오뎅이 특화돼 있다 보니까 오뎅집이 너무 많죠. 그래서 큰 느낌을 못 받는데 서울, 경기는 이제 부산 어묵 오뎅이라고 하면 우리 말로 환장하죠, 환장. 환장. 부산 오뎅묵이라는 게 그냥 맛을 떠나서 그 로고 하나만으로 주는 이미지가 엄청 크죠. 그러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가맹점들에 유통하시는 이 어묵들은 다 대부분 뭐 부산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예, 부산에서 저희도 부산에 있는 업체에 OEM을 줘서 지금 저희가 직접 자체 생산을 할 수 없으니 이제 이런 어묵들을 받아서 저희 가맹점에 단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야, 부산 어묵의 이 판매와 활성화에서는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산 사람들한테는 이런 형태의 어묵바가 익숙하고 그리고 정겹기도 하고 심지어 근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앉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이게 잘 합의가 되나요?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자리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다 보면 이제 옆에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이제 만남의 장소로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위해서 또 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먹다 보면 열 몇 분이 다 같이 술을 짠하면서 먹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저희 모티브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유도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늘려가실 것 같은데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보통 이게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몇 개까지 늘려야 되겠어 뭐 이런 게 좀 있으시던데. 저희 솔직하게 뭐 개수로서 목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지금의 현재 사장님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가게 수를 늘리고 확장을 많이 할 수 있었어도 지금 뭐 가까운 거리에는 이제 가게를 많이 안 내드려요. 점포와 점포 사이 거리가 거리가 개수를 늘리기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가게들을 최대한 잘 돈 벌게 해드리고 어묵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부산 어묵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새로운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이 어묵의 도시이니만큼 어묵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묵을 활용한 전통적인 어묵탕 전문점을 비롯해가지고 요즘은 어묵을 좀 더 고급화 그리고 다양화한 수제 어묵 전문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곳을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장님이 직접 앞에 계시네? 네, 제가 오늘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요즘 뭐가 많이 나갑니까? 저희는 그리고 시그니처는 도미쌀. 도미쌀. 도미쌀 어묵. 네. 도미쌀 어묵. 그리고 또 시그니처는 고등어 어묵. 고등어. 고등어. 두 가지가 제 시그니처.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네, 무 먼저 나왔고요. 위에 올려진 거 백다시마 포입니다. 다시마. 백다시마. 아, 다시마를 포로 갈아서. 오, 다시마가 이렇게 색깔이 하얗게 나오네. 이 정도로 이렇게 물이 들려고 하면 무를 얼마나 이렇게 졸여낸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계속 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물을 계속 끓여내는 겁니다. 야, 이건 완전히 그냥 무가 물이 들었는데 이렇게 큰 무가. 야, 이건 오, 이게 덴뿌라. 모듬이죠? 모듬입니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뭐 다양해? 아, 이게 파파레. 파파레. 그리고 옆에 있는 게 고추. 고추. 그리고 요게 후추 까나페입니다. 후추 까나페. 네, 맞습니다. 얘는 새우. 새우. 요게 까나페. 까나페입니다. 후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검게 보이는 것들이 다 전부 다 후추인가요? 후추입니다. 살면서 아예 처음 드셔보시는 맛일 겁니다. 근데 잘 어울립니다. 야, 후추가 진짜 많이 들어갔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겉에 감싼 건 뭡니까? 식빵입니다. 식빵으로. 베이스는 도미쌀이랑 돼지고기 민치가 들어갑니다. 아, 그래. 고기, 육고기 고기가 느낌이에요. 혀가 지금 약간 화하게 올라와. 근데 거기에 고기가 들어갔다고 느끼신 분이 잘 없으신데. 어떻게 이런 그 아이템을 생각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오뎅을 학창시절부터 좋아하기도 했고 많이 먹어왔는데 이게 타도 천편일률적인 맛이고 좀 더 맛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좀 맛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오뎅도 좀 도미, 뭐 고등어,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아직은 하지 않고 있지만 뭐 대게살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어묵일 수 있지 않나, 좀 더 맛있지 않을까 하는 그 시작점에서 지금의 이 가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실 모든 음식은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뎅이라는 이 친구는 좀 너무 떡볶이도 사실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진화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묵만은 너무 진화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반죽 자체가 사실은 그 쉽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장에서도 어묵 만드는 공장에서도 사실 반죽 배합 자체는 아주 기술자들만 이렇게 공유하는 거고. 사실 그 범주는 이렇게 대량의 생산, 공정화 그런 걸 하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도에 정말 예민한 음식이라서. 근데 저희는 사실 뭐 소형 글라인더, 소형으로 제가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한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넣어보고 가능한데 저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그런 어묵, 그런 소소한 재미, 그런 걸로 고객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수작업으로 그렇습니다. 막 배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시도도 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재밌어요. 저희 일본에서도 사실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뭔가 변화를 시도한 것은 잘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일본은 그 지역마다의 어묵의 이 확실한 그 지역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 전통을 지키는 것에 조금 주력하는 반면에 어묵의 문화가 시작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일본은 뭐 그 고전적인 음식에 강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걸 변화시킨 건 정말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빠르게 남의 나라 음식도 우리나라 음식처럼 더 진화시켜서 그런 거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오뎅도 금방금방 발전할 수 있는 품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런 재밌어. 저는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고. 부산 어묵만큼
변화가 다양한 식재료가 또 있을까요? 맛도 모양도 조리법도 그리고 식재료로서의 사람들의 인식까지. 그래서 부산 어묵의 앞날이 더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부산에서 탄생한 건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부산이 어묵의 전달지였으니까. 그리고 항구였고 어물의 소비량이 해산물 소비량이 엄청 많은 땅이었기 때문에 부산이 또 이 생선이 집합지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생선까지도 부산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뭐 동해 생선 또 남해 생선 이런 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산이 아무래도 어묵을 만들고 상품화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적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전통을 잘 이어나가고 또 더 대중화를 시키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조금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개의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예를 들면 어묵 축제를 계속 이어나간다든지 제품들을 소비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 나간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끊임없는 연구가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어묵이 왔습니다. 밖에서 어묵이 왔는데 지금 이만큼 토착화 시켰잖아요. 그 연대기가 보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보통이 아닌 연대기를 오늘 이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 말하자면 재료 수급에서 부산 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주 그 보편적이고 범용 제품들도 있는가 하면은 개성 있는 어묵 제품이 길거리에 있는 거 그렇게 되면서 부산 어묵이 내일을 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묵이 부산은 굉장히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직 문화적으로 충분히 어묵을 즐기고 있느냐. 누군가는 이런 새로운 시도들, 재미난 시도들 그런 것들이 모이면 혁신이 되는데 그래야 좀 더 어묵을 우리가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 부산의 이 어묵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놓고 본다면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지나온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절반이라는 것은 생산 기반들, 어묵을 또 브랜드화 시키는 것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시민들이 이것을 우리의 부산만의 어떤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좀 즐기는 것. 누구는 부산 어묵이 향토 음식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해 지역을 대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 한들 어묵하면 자연스럽게 부산을 떠올리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모진 역사의 풍파 속에서 들어와 부산 그 자체가 된 식재료 어묵. 부산 어묵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 여러분은 부산 어묵의 어떤 앞날이 기대되시나요?